유도탄이나 탄약보다도 전투체계 이것이 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훨씬 적게 들고. 이익금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청문회 할 때 뭐 여당 국회의원이 장관할 사람이 대기업 상무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먹고 살 우리한테 상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프라를 유지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놈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4위니 5위니 이게 방산 강국입니다. 네. 이 방위 산업이 죽음의 산업이라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필요로 하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그 정책적으로 이게 많은 고민을 하셨던 전 국방부 장관 송영무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네. 위한 방위 산업. 이거 진짜 국가가 좀 나서서 육성을 해야 되죠. 정책적으로. 당연하죠. 네. 방위 산업이 결국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방산하는 게 방위 산업이죠. 예. 네. 이게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니까 좀 미안하거나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윤리적으로. 네. 그래도 이게 이제 필요로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억제를 위한 거잖아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평화를 위한 또 네. 도구이기도 하고. 전쟁을 어떻습니까? 살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거죠. 예.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6.25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군사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데 이제 방산 수출을 위해서 제가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이라고 장관 복무방침 네 번째 그걸 넣었더니 청문회 할 때 뭐 여당 국회의원이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습니다. 예. 장관할 사람이 대기업 상무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기 만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근데 제가 육해공군 무기체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 발전에 대비해서 그 합참 시험평가부장과 그다음에 해군에서는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 또 합참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면서 육해공군 무기체계 발전과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실무에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만 납품하는 거 가지고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다. 수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꿰뚫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우리 국내 소요되는 우리 장비들의 소요는 130억 불 정도 되는데 금년도 수출이 200억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업체에서 한국권에 납품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수출해서 돈 버는 게 더 많죠. 앞으로 이걸 더 키워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방위 산업의 희망을 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의 먹거리로 연결시킨 거는 그나마 우리한테 상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프라를 유지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북한 놈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6.25 끝나고 나서 소총 한 자루 없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캐치를 내걸고 방위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여기까지 왔고 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군과 산 또 학이 연관돼 가지고 방위산업을 육성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합시다 해서 군산 그 유착 근절하고 그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군납 비리 뭐 이런 것이 화두가 될 때였기 때문에 비리병 대책을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이걸 첫 번째 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전문 역량을 강화와 사업 관리를 유연성을 해서 경직되게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갖고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 구조를 사업이 아니라 산업으로다가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국방부 장관의 복무 방침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다음 장관들도 전부 다 그거를 다 받아서 연관을 시켜줘서 우리가 18년에는 28억 불 정도 수출했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그
수치가 쭉 연관되니까 25년에는 200억 불 정도로 수출하니까 10배 정도 늘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 이거는 이 추이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렇게 방산하면 국민들 뇌리 속에 예. 야, 이거 좀 문제가 생기나. 막 왠지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방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래요. 예, 국민들한테는. 그거는 수입할 때 예. 커미션이 많았었거든요. 방위산업 문제. 근데 실제 방위산업을 할 때 우리 업체들이 개발하고 우리 업체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그 연구 기준은 전부 다 우리 ADD에서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연구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제작하는 비용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위 산업 업체들하고 그 군하고 유착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납품 비리할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커미션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죠. 그래서- 국민들 뭐 다 알죠. 린다긴. 네, 로비스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군납 비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군이 굉장히 불신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유죄 판결 받은 군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없어. 없습니다. 해군이건 육군이건 공군이건. 그래서 납품할 때 그 좀 장난을 쳤던 업체원들이 좀 했지. 나중에 1심, 2심, 3심 거치면서 다 해결돼가지고 네. 처벌받은 군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남아 국가 뭐 일부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동남아를 포함해서 중동, 남아메리카까지 일부 됐었고 금년까지는 동남아, 중동, 유럽까지 또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우리 방산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후에 지상군은 진짜 제가 산업학교 3학년 때 전방 실습을 갔는데 M16 소총 그걸 만들었다고 해갖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지금은 뭐 세상에 무서운 유도탄도 지상군이 만들고 있고요. 해군은 그 6.25 때 미군이 전부 다 이동을 했어요. 거의 막 유조선이나 조그만 것들만 남기고 남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를 만들려고 조함을 시작해서 최고의 구축함인 이지스함도 우리가 생산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공군은 다 참전했던 것이 다 날라갔어요. 철수시키니까 해외 구매가 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외 구매를 어떻게 산업화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군 장비가 F-50에서 KF-21까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화도 시켰고 고가화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 중점을 두는 하나의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산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한 성장을 했네요. 이게 네. 뭐 남북 간의 그런 거에서 동남아, 중동, 유럽까지 이제 확산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무기체계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아까 네. 모두에 저도 뭐 농담처럼 말씀했습니다만 그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니까 여러 이제 그 선진국들에서 네. 방산에 대한 관심이 확 줄었어. 네. 그리고 이걸 민수로 돌리고 그래 무기 생산이 줄어든 거예요. 네. 라인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다시 또 냉전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찾아보니 한국만 살아 있어. 그래서 이제 미래 전장을 대비해서 이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우리 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주시하는데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지상군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 탱크를 수출할 때 제가 장관 할 때였는데 K2 전차를 파워팩을 국산화시키라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출하려니까 파워팩만 소독해서 수입에다가 이렇게 꼈었거든요. 파워팩이 뭐죠? 기하장치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변속기 변속기. 그걸 갖다가 그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국산을 쓰는데 그거보다 작은 탱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국산화된 파워팩을 집어넣고 독일제 소독제하고 계속 한 3년 동안 써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개발을 해놨었죠. 그게 수출해서는 우리 거를 껴갖고 수출을 하게 됐죠. 파워팩을. 네. 그래가지고 지상 장비는 뭐 탱크, 자주포, 이제는 유도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현무, 5, 6, 7까지도
우리가 자력 생산하기 때문에 지상 무기는 이제는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에서 변속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헬기의 라우터 같은 것도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힘을 견디는 금속공학적인 그 기술 위에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딴 데다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국산화됐기 때문에 완전 수출할 수 있고 제가 장관 때 M47, 48 전차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해군 참모총장 할 때 미국에서 도입한 LST나 9점 ARS 같은 전부 다 퇴역시키라고 했거든요. 장관 때도 한국 육군에서 쓰는 그 6.25 참전했던 M47, 48 탱크 다 지어라. 해군 함정 중에 이제 퇴역 함정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 팔죠, 우리? 그거를 팔 수가 없고 아니, 그냥 고철로 파는 거죠. 고철로? 아니, 근데 그 고철 사다가 실제로 그거 쓰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어요? 우리 해군에서 우리가 만든 대로 가지고 퇴역시키면은 그거를 받아다 쓰는 나라가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또 해군은 예를 든다면 전부 다 전산화되고 IT화가 되는데 제가 조함단장 시절에 광개토대왕이라고 KDX-1 시리즈 세 척인데 전투체계만 450억을 내리고 세 척분을 사왔어요. 한 척에 150억. 그런데 이제 KDX-2 충무공 이순신함 세 척을 하는데 600억, 한 척에 200억씩 드는 거예요. 전투체계만. 그다음에 이지스 전투체계는 한 척이요 3,400억이에요. 이 IT 기술이 제일 비싼 건데 재료는 별로 안 들어요. 컴퓨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KDX-2 600억에서 KDX-2 4, 5, 6번 하면 세 척을 가는데 75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배인데 KDX-1에서 450억이 600억 되는 것은 포하고 유도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KDX-2 1, 2, 3번하고 4, 5, 6번 하면 바뀌는 게 포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척당 50억씩 올라가냐. 100억 깎아라. 그러니까 영국에서 도입했는데 유로화도 바뀌고 임금도 노동조합도 있고 뭣도 있어갖고 척당 50억 더 달라는 거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 사업 안 한다고 그래. 네. 저 투스타다고. 그래갖고 업자들한테 송제독이가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오파상이 거기 가서 이거 100억 안 깎아주면은 안 한다. 이게 장비가 똑같은데 척당 50억씩 어떻게 150억이나 부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없다니 50억만 하고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컴퓨터 장사는 완전히 머리 싸움이지 재료비가 들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판단해서 해군 전투체계 모든 거를 갖다가 그 수입하는 그 회사하고 합해서 완전 전투체계를 다 국산화 시켰어요. 이지스 전투체계 빼고. 이지스 전투체계는 왜 그거를 국산을 못 시켰냐면 미국에서 도입되는 SM2 유도탄하고 또 SM3 유도탄하고 그 무기 체계 유도탄이 거기에서 알고리즘이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만들고 그 이지스 체계에서 좀 더 발전해 갖고 이지스 전투 체계가 A사 레이더인데 우리 KF-21에 똑같은 원리로 다 만드는 제일 360도 전방위로 이 전파를 발사하고 전방위에서 동시에 수신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레이더가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은 스크린에 그냥 나타난다. 근데 그 스크린에서 증폭시키는 기술이 너무나 발달된 것이 A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지스 전투함까지 다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해군은 더 뭐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준까지 전자장비라든가 추진장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수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조함단장 끝나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끝나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갔었어요. 근데 제가 쓰리스타 되고서 해군 전력건설을 하면서 보니까 공군은 전부 다 사오려고 하는 거야. 장비들이 최신화되고 최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국산을 언젠가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도입할 때 맨날 왜 사오려고 하냐. 이제는 국산화 시켜야 된다 해서 합참 시험평가부장하고
전략본부장 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공군 기참부장하고 공군 전력건설하는 모든 요원들 제가 모아서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전투기를 국산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F-50하고 KF-21이 그때부터 공군도 이제 시작을 해갖고 A사 레이더 도입하고, 그래서 공군도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공대공 국산화가 아직 안 되고 공대주탄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군도.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각 군에서 신경 쓰고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포탄보다도 유도탄, 그다음에 포신보다도 전자장비, 이 전자공학이 이렇게 컴퓨터공학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AI 시대에 프로그래밍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탄이나 탄약보다도 전투체계 이것이 더 비쌉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훨씬 적게 들고. 이익금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거지. 네. 그래서 부가가치가 지금 컴퓨터 칩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이 이 방위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말씀하실 때 계속 전투체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이제 막 때리는 능력이나 스피드 있게 기동하는 거나 이런 거 말고 네. 그 정보를 획득하고 통제하고 통신하고 이렇게 해서 전투를 성과를 내는 종합시키는 그런 내부의 통제체제.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전투 체계를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 부분은 코스트는 적고 그렇죠. 부가가치는 높고, 효율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 측면에서 한 포를 때린다면은 발 중에 한 발만 맞으면 명중률이 좋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한 발이면은 유로탄 한 발 쏘면 한 발이 한 발이 맞는 정확히. 기가 막히네.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데까지 왔기 예. 때문에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우리 전투 체계가 전 세계에서 전장에서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먹거리네요. 법적, 예.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잘 할수록 부가 수익 창출은 더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속품이라든지 정비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법률적으로 잘 따져서 수출하게 되면은 한 번 수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투 체계가 그 방산 물자가 없어질 때까지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지금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것 시대가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최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해서 AI, 드론, 레이저, 로봇 이런 네. 그 방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이제는 병력은 아끼고 상대편 병력도 죽이지 않으면서 승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겠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AI가 결합된 최첨단 과학 장비와 기술의 활용. 네. 이거는 정말로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 10년 이후에는 전장의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무리하게 병사가 가서 뭘 감시한다든가 이런 거 시대에 전혀 없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이 침투했을 때 러시아 UAV 때문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걸 현장으로 우크라이나 촬영해서 봤잖아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빨리 오면 올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한 시기에 와 있죠. 지금. 그리고 전투 지휘하는데도 AI의 도움을 이제 받을 거고 예. 또 데이터의 축적에 비례해서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전투 지휘에 있어서 아주 양상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지상군, 해군, 공군, 군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고 뭐 하는데 군에 따라서 똑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야지 소총만 잘 쏘는 병사 믿고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거의 무인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생명 낭비도 없고 무인 전차 뭐 이런 게 계속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에서도.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공학 또 이 전투기 공학 또 추진기 그다음에 AI 쪽에서 세계 첨단을 달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쪽 분야에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면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부도 창출할 수 있고 국가적인 부도 창출할 수 있고 안보도 튼튼해질 수 있고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진짜 먹거리네요. 이 방산 산업이. 그리고 이제 해외의 그 외교 프레임도 네. 그뭐 대통령이 자꾸 나토에 가시잖아요. 네. 회의에. 네. 그럼 나토도 하고 아세안도 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렇죠. 기반을 우리가 네.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님부터 모든 장관이나 외교 활동이 세일즈맨과 그러게. 똑같은 것이죠. 맞네요. 아까 무슨 상무님, 장관님, 상무님, 그래, 대기업 상무님처럼 상무.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러는데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었네요 그때. 아주 정확한 얘기.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짜 또 새로운 걸 많이 방산하는데 방산에 대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께서 앞으로도 조금 어디든지 불러주시면은 아마 우리 장관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한테도 또 와주시겠죠? 네. 네. 끝으로 한마디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마스가 얘기하면서 트럼프 함을 만들 때 한국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6.25 끝나고 나서 배를 정말로 가난할 때 중국은 이순신 정부터 만든 것이 지금 이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가 또 우주선까지 모든 우리 그 방위 산업들이 거기까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또 맞습니다. 심해져도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기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말요. 예. 트럼프 함 만들 때 우리 한화라는 얘기도 트럼프 일기 때 저 장관님이셨잖아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좋은 얘기 있으면 꼭 나와서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추운데.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